이 방법론을 알지 못하면, 이 기술이 없다면 쉽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려면 내가 매매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고 경험상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시드가 적어서 수익금이 적으면 시드를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몇천 원 벌지만 1년 뒤에는 몇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고 2년 뒤에는 몇십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내가 큰 돈을 버는 사람들만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느낀다면 그분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실패한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안 좋은 리딩방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유료 강의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요즘에 그럼 비트코인 큰 손들은 비트코인을 더 사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그렇죠. 뭐 캐시우드 뭐 등등 있잖아요. 단타를 주로 하셔도 어쨌든 이런 어깨 공부는 많이 하실 테니까. 근데 그분들이 뭘 샀다 안 샀다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소신껏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이 샀다고 해서 사는 거는 내가 이게 하락이 왔을 때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 혹은 미래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하락이 왔을 때 좀 더 버티기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얻는 게 있는데 남들이 샀다? 유명한 사람이 샀다? 해서 그냥 무작정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고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은 선택인 거죠. 네. 그럼 혹시나 개인적으로는 그럼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곧 있으면 단타로 다시 들어갈 건데,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더 모아가면서 이제 계속 가져갈 생각인지. 네, 좀 더 모을 생각입니다. 좀 더 모아서 이건 그냥 계속 가져갈 계획인 건가요? 네, 그렇죠.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일부 주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노년에 비트코인 가치가 많이 오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세계 여행도 좀 하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노벨 경제학상 또 빵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옛날 이제 회장님도 이건 쓸모가 없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의견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있겠죠, 봅니다. 당연히. 네, 일리가 있는데 저는 투자를 잘하려면 사고가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좋은 거는 빨리빨리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굳어져 가는 걸 느끼지만 그래도 가급적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의도도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기술들도 빨리 접하려고 하고, 요즘은 제가 AI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현업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AI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분야를 모르면 나중에 내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도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보고 이게 정말 괜찮다 싶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지금처럼 그냥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알트코인 폭등장은 언제 오고, 앞으로 사도 괜찮은 알트코인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예전에는 알트코인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트레이딩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 개수가 너무 많아서 수량을 세는 것조차 무의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을 사서 존버해서 돈을 번다, 그거는 일반인들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021년도에 메타버스 붐이 한번 불렀을 때, 혹은 그 전에 알트코인 장들이 왔을 때 속히 말하면 폐지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어드랍을 해주는 코인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상장이 됐을 때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보따리 상이라고 해서 상장되기 전에 미리 그 코인을 잔뜩 사서 상장하면 보따리, 우리가 업비트나 이런 데로 옮겨서 물량을 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요즘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소수가 대부분의 코인을 들고 있고 아주 소량의 물량만 시장에 유통시켜서 가격을 펌핑시키고, 가격이 펌핑됐다 하면 덤핑시키고 다시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이런 식의 구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장은 아니다. 물론 그 와중에 운이 좋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대박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지금 하기에는 좀 비추다, 어지간한 근성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그런 근성을 가지신 분들은 뭘 해도 잘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단타로 와서 단타 매매 기법 한 2가지 정도 알려주신다. 첫 번째가 순환 매수 매도라는 게 있다고요. 제가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건데 방송에서 얘기할 말이 없어가지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물타기를, 약간 물타기의 리스크 관리를 추가한 거고, 아마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몸으로 그냥 겪으셨을 거예요. 몸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내용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트레이딩을 잘하려면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손절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 오면 칼같이 손절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손절로 돈을 벌지 않고 항상 물타기로 돈을 벌었어요. 물타기와 리스크 관리를,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통해서 물을 탔고 그리고 돈을 번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린 게 순환매수 매도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진입을 처음에 하면 반등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안 오면 손절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는 거고 차트를 한번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고 15분 봉이고요. 28일 날 4월 28일 차트입니다. 새벽 6시 40분. 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다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물론 하락폭이 크진 않고 한 500-600불 정도긴 한데 하락을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박스권이잖아요. 여기가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니까 박스권 저점에서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이탈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반등 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단에서. 네. 그러면은 93,800 정도에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버티는 것 같다가 하락이 다시 오죠. 그럼 대부분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라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잡으라고 하겠죠. 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매매라면 우리는 여기서 사고 떨어지면 일정 시간 있다가 물을 타죠. 예를 들어 여기서 한번 92,000대에서 물을 탔다고 얘기를 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92,000을 찍고 93,700까지 다시 반등이 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오죠. 그럼 아까 우리가 얼마에 샀죠? 93,800, 93,200에 똑같은 비중으로 샀다고 하면 제 평단은 93,50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절반이니까. 여기인데 제 평단보다 위에 올라갔죠. 네. 그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물 타서. 그럼 여기서 일부 물량, 여기서 추매한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고 평단을 여기로 낮춘 거죠. 93,500으로. 물량은 다시 줄였고. 그러니까 물량도 줄이고 평단도 낮춘. 그러면 다시 근데 더 올라갈 줄 알고 일부 물량을 냅뒀는데 제 차 떨어졌죠. 그럼 또 물을 타는 겁니다. 한 번 더. 네. 그럼 제 평단은 다시 낮아지겠죠. 근데 반등이 왔어요. 네. 그럼 반등이 와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시점에 또 물량을 털고 남은 물량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근데 이게 지금 요 차트는 단기간에 하락이 왔고 반등이 와서 이상적인 차트여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원웨이로 쭉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원웨이로 쭉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지금 그걸 네, 보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정도면 사실 뭐 원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엄청 길게 원웨이, 뭐 하루 종일 원웨이 오는 것들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나절 정도 아침 10시부터 밤 뭐 한 8시, 9시까지 그럼 반나절이잖아요. 요 정도 원웨이장에서 우리가 요걸 만났다고 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진입 시점입니다. 첫 진입이 좋지 않으면 뭘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도 첫 진입이 좋지 않으면 내가 손절하고 또 진입했는데 또 안 좋아서 또 손절하고 계속 두들겨 맞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조건이니까 논외로 치고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일단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이탈하고 깼는데 올라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는 V자 패턴이다. V자 패턴이면 이전 떨어지기 직전 거는 무조건 터치할 확률이 높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 15분봉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1시간 봉으로 줄여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여기는 지금 답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마 차트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려졌겠죠. 안 보이겠죠. 네. 이렇게 보이면 내가 여기 이 박스권 되게 오랫동안 지지받았던 박스권인데 이걸 이탈했고 강하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여기서 숏을 잡고 싶어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기다렸죠. 왜냐면 나는 이 박스권 이전 저점 뚫기 직전의 고점을 다시 올라갈 거라고 경험상 알고 있으니까 네. 확률상 높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진입하는 시점은 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0시부터 3시까지는 차트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만 걸어놓고 자든지 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 중간중간에 페이크성 무빙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사고 싶어져요. 이렇게 한 번씩 오버슈팅 했다가 살짝 조정오고 오버슈팅 했다가 살짝 조정오고 이런 것들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알람만 걸어놓고 안 보면 자연스럽게 차트는 여기쯤 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15분봉으로 가서 돌아가서 그거 보면 뭐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근데 여기서도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V자 반등이 왔을 때 이전
고점을 못 뚫고 다시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전 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케바케예요. 근데 시간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 5시 30분이거든요. 보통 1시, 5시, 9시는 4시간 봉이 갱신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4시간 봉은 큰 추세에 영향을 주는 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여서 저는 보통 4시에 5시 넘어가는 사이 혹은 12시에서 1시 넘어가는 사이 이 시간대는 트레이딩을 잘 안 해요. 왜냐면 큰 추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큰 추세의 틀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단타 세상에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렇죠.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상관없죠. 좀 잘 몰랐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죠. 어차피 나는 떨어지든 말든 올릴 조금씩 건데. 모아가는 뭐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는 피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요 5시부터 쭉 보면 미래를 보면 횡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이미 바닥을 다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위아래로 없잖아요. 방향이 안 나는데 왜 포지션을 잡아요? 많이 올라서 숏을 친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방법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는다는 거는 여기서 갑자기 위로 오버슈팅 났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오버슈팅 났을 때 숏을 치는 거지, 오버슈팅도 안 나고 많이 올린 다음에 횡보했다고 해서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숏을 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타려면 내가 첫 진입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 정확도가 높아야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알지 못하면, 이 기술이 없다면 쉽게 벌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려면 내가 매매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고 경험상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과외를 받고 있는데 영어 쌤이 이제 그분도 이제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지 말고 똑같은 단어를 다른 상황에서 25번 정도 마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외워진다. 근데 제가 그걸 요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 쌤과 수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단어를 외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4개월이 됐는데. 근데 몰랐던 단어들을 몇 번 마주치니까 그게 뜻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단어라도 뭐 8가지, 10가지 뜻이 있는 단어들도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 그 단어들을 계속 문법으로 만나다 보니까, 문장으로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캔들 패턴도 똑같습니다. 되게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그 다양한 상황들에서 내가 몸으로 겪어보고 맞아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벌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응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었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은 좀 자중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몸소 깨닫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은 늘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리스크 관리 기법들을 얹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오르는 상황을 기준으로 했다면 내리 꽂고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리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진짜요? 네. 차트가 좀 원래 주신다. 숏보다 롱이 훨씬 쉬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려도 되지만 일단 우리는 코인이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면 떨어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짧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르는 거는 굉장히 천천히 스무스하게 오랜 기간 동안 오르는 거를 대충 보실 수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떨어지는 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건 다 가파른데 오르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오르잖아요. 이건 나스닥 차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건 천천히 길게, 떨어지는 건 가파르게. 그 말은 롱 포지션은 떨어지는 걸 잡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을 잡는 거니까. 숏 포지션은 고점을 잡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말은 숏이 훨씬 더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확률상. 차트만 봐도 알잖아요. 숏 구간은 되게 짧죠. 롱 구간은 길죠. 기다리면 롱은 어느 정도 살아날 확률이 있지만 숏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잡으면. 만약에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빠졌던 날, 이더리움 말고 비트코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많이 빠졌던 때가 12월 달. 뭐 요런 때, 지금 이때로 돌아가 보면 3일이죠. 2025년. 이때 갑자기 이렇게 지금 1시간 봉 기준으로 87,000에서 82,000까지 빠졌어요. 5,000불 정도가 빠진 거죠. 오르는 척 하다가 그냥 내리 뺀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지나고 보면 84,000? 여기까지 84,000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고점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요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 요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제가 볼게요. 지금 1시간 봉인데 이렇게 보면 그냥 빠지기만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3일을 5분 봉으로 한번 제가 보면, 자, 여기거든요. 지금 88,000에서 여기까지 빠지는 거. 이 구간 안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훅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오고, 여기서도 살짝 반등이 왔죠. 88,000에서 85,000까지 떨어졌다가 86,000까지 오르고, 그리고 다시 여기는 횡보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살짝 오르고 쭉 떨어지죠.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단기 변곡점에서 일단 진입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많이 빠져서 내가 크게 먹어보겠다 해서 물량을 덜지 않거나 익절을 하지 않으면 다시 물리고
그리고 그 물량 그대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욕심을 제어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하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비트를 잡았는데 여기 반등 올 때 한 5비트를 털었어요. 5비트만 들고 수익을 더 내보려고 했는데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보통 10비트씩 잡는 사람이 5비트만 들고 있으니까 좀 덜 아프겠죠. 그렇죠. 그럼 덜 아프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평단은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아래란 말이에요. 손익분기점은. 이익을 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내가 적절한 구간에서 물을 타서 리스크를 조정하면 여기 당장 여기선 탈출하기 힘들지만 결국엔 여기서 반등이 와서 83,000까지 올라갔고 좀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만약에 또 물을 산다고 하면 또 평단은 낮아질 거고 또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변곡점이 있는 구간들에서 물을 타고 올라갔을 때 털고 물을 타고 올라갔을 때 털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라이브 제일 길게 최근에 방송했던 게 26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면 저는 26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매매를 합니다. 그게 가장 길었던 게 26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포지션을 들고 자질 않아요. 손절을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절대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2018년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포지션을 절대 들고 자지 않겠다. 그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상승장에서 크게 먹을 때 저는 많이 못 먹어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 혹은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훅 빠져서 손해를 보는 일들은 없죠. 그리고 승률이 좋은 이유는 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짜잘짜잘하게 잽을 날려서 그거를 모아서 복리로 묶으니까 초반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가 작을 때는. 소액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 좋더라도 수익이 너무 작아 힘들 텐데. 맞습니다. 수익률은 높아 수익은 작을 테니까요. 초보가 소액으로 시작할 때 프로세스는요? 일단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아, 나는 돈이 너무 작아서 나실님 방법대로 하면 안전하고 돈을 꾸준히 벌 수는 있지만 하루에 뭐 몇천 원, 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참 관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몇천 원씩 버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왜 코인으로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씩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일단 저는 제 이해가 안 가고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가 적어서 수익금이 적으면 시드를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럼 내가 50만 원씩 저축을 하듯이 시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내 수익금을 재투자해서 복리로 말 그대로 굴린다든지 빼지 않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시간의 힘을 빌려서 시드를 천천히 늘려나가면서 지금은 내가 몇천 원 벌지만 1년 뒤에는 몇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고 2년 뒤에는 몇십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내가 큰 돈을 버는 사람들만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느낀다면 그분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실패한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남들이 얼마 버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벌어. 포모 와가지고 고래버리지 쓰고 아니면 대출 걸어다 쓰고 그러면 이제 한번 잃으면 대출은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다림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트레이딩은 매일 할 필요 없고 좋은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난 당장 이번 달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도 내가 오늘 요것만 먹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에 들어갔다가 잃고 그거 복구해야지 하다가 잃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안 좋은 리딩방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유료 강의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나시님 자문 푹 자겠어요. 안 들고 가니까.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모를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반대의 포모도 있잖아요. 폭락했을 때도 난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극심한 포모가 옵니다. 정말 이거는 8년을 경험해봐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코인은 오르면 갑자기 너무 확 올라버리니까. 그쵸. 하는 순간 넘어가니까. 맞아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건 이제 편집자님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안 올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비트코인 떨어질 때 75,000일 때 정확하게 바닥에서 잡았어요. 근데 그걸 팔았죠. 조금 먹고. 제가 그때 아마 한 7천만 원인가 먹고 팔았을 거예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얼마가 됐을까? 사실 다 쓸모없는 가정이긴 한데 지금 94,000달러죠. 그렇죠. 2만 달러. 여기서 이제 개수가 더해지면 네, 이제 그렇죠. 개수가 더해지면 달라지죠. 보통 한 못해도 30개 이상은 사니까 또 이더리움도 샀거든요. 그때 1,400불이었어 이더리움 평단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모를 참는 게 굉장히 힘들고 포모를 참으면서 내 페이스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 근데 또 유료 강의 얘기해 주셔서 유료 강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주식도 단타가 많고 코인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 강의 돈 주고 들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돈 주고 배운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네. 주제 자체는 나쁘게 네, 보지 않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남의 지식을. 그 사람이 열심히 쌓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네. 내가 돈을 주고 짧은 시간 안에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코인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지만 남의 어떤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될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거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코인으로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주식으로도 강의할 수 있고 부동산도 왜 모든 분야 강의라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강사가 본인이 예를 들면 코인이라면 코인으로 버는 것보다 이 강의 수익이 더 커. 이거는 좀 부럽네요. 얼마나 문제가 되지 강의를 하냐. 않는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실력을 내가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실력에 돈을 버는 게 만약에 10억을 번다면 1년에 사실은 알고 봤더니 강의 수익이 9억이야. 코인을 버는 건 1억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강의 수익이 이 정도고 뭐 트레이딩으로 매년 이렇게 번다. 아니면은 강의 수익을 밝히지 않더라도 나는 트레이딩으로 이 정도 시드로 이 정도를 번다. 그렇죠. 대충 얘기를 하면 어떤 신뢰가 생기잖아.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되게 두리뭉실하게 깔고 가면서 혹은 잘된 케이스만 보여주면서 맞아.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못하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런 보면 저 오늘 맛있는 강의 듣고 네. 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 중에 굉장히 극소수 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런 인터뷰 채널을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어떤 편향된 사고를 심어줄까봐 두려운 것도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나와서 그분들한테 전 잘 되라고 제 조언,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드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못 시행하거나 혹은 뭐 저랑 좀 다른 환경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들을 필요는 있지만 잘 가려서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액 유료 강의는 대부분 들을 필요가 없다.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결과가 나오는 건데 강의를 한두 시간 듣는다고 해서 과연 내 실력이 갑자기 뛸까?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수능 공부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습이죠. 그렇죠. 학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봤자 맞습니다. 인강 들을 땐 알겠지만 내가 풀려고 하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